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허우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로 잡은 논문 제목은 여말선초 서북국경선 연구입니다. 여말선초의 서북국경선은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현재까지도 국경선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특별히 저희 논문 주제로 잡았습니다. 저희 논문 발표 순서는 대략 처음에 서론에서 선행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하고 어떻게 논문을 연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론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국경선에서의 압록강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기존의 압록강을 보다는 좀 새로운 압록강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세부 사항인데요. 그래서 여말 선초 시기에 어떤 국경을 이루는 중요한 위치, 동령부라든가 자비령이라든가 철령 또는 파저강, 이런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에서의 영토는 오른쪽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내부에서 압록강, 두만강까지로의 영토 확장이 우리의 영토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송나라 사신이 왔던 서궁의 고려동영을 보면 현재 이러한 영토 변천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 남쪽은 요해고 서쪽은 요수고 북쪽은 거란 땅과 맞닿아 있고 동쪽은 금나라와 맞닿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특히 18세기 19세기 후반에 나온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보면 서북계 주군들의 위치가 쭉 있는데요. 선천, 철산, 용천이 지금 현재 여기로 위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보면 현재 위쪽인 중국 요령성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의 논문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본론을 가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국경사의 연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행 연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영토에 관심을 갖고 국경에 관심을 가져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서부터 김정호의 대동지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고구려 시대의 우리 영토는 요동이었다라는 입장이고, 요동을 상실했다 하는 실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 상실한 주 원인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수도를 중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요동 지역을 뺏겼다, 이러한 논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원나라 시대의 동령부라든가 또 명나라 시대에 설치한 철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진서부터 정약용, 김정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안으로 규정이 됩니다.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해 봐야 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이 1800년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도 당시에도 그 압록강이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지도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나와 있는 8가지 지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쓴 지리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쪽에 그 조선의 경계에 동가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가강은 지금의 홍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압록강 줄기가 당대의 압록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홍강 줄기가 조선 후기의 압록강 줄기였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김정호의 대동지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시대에서도 그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일항쟁 시대 때 일본 학자들이 식민사관의 반도사관을 구축하는데, 그 첫 번째 빌미가
정약용의 아방강역구하고 김종호의 대동여주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아방강역구를 보면 명태조가 고려의 철령이 땅을 고려의 철령을 설치하고 철령 이남 땅만 고려의 영토라고 했을 때 고려에서는 그 이북, 이동, 이서도 고려의 땅임을 상주하러 갑니다. 근데 그 표문을 정약용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원도 철령에 철령이 있고 요동에 철령이 있으니 요동의 철령 땅하고 강원도 철령 땅하고를 명확히 설명해 줬으면 명태조가 강원도 철령 땅까지는 쳐들어올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거기다가 설치를 안 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정약용만의 생각을 적어놨는데 이것이 대일항전기 일본 학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떤 반도사관의 빌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역사인식을 보겠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식민사관의 반도사관 추적은 하야시 다이스케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야시 다이스케가 조선사를 1892년에 만들고 야나이 와타리 스다 소기치가 만주 역사지리하고 조선 역사지리를 만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반도 안에 반도사관 구축을 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조선사 편수회에서 1938년에 조선사를 만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받아들여서 반도사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반도사관 한반도 안에 역사지리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 커다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안으로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는 원나라가 동령부를 편입했을 때입니다. 동령부가 평양이 있고 평양 위쪽, 여기가 황해도 자비령입니다. 자비령 위쪽에 있다. 이거는 공민왕이 동령부를 소복했을 때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고려 말기의 영토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압록강하고 두만강선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일항전기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두만강과 압록강의 완결은 조선시대에 와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세종 때의 사근 육진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예를 보면 일본의 학자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왜곡했는가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 서경이 지금의 평양이다라는 것을 위치 비정을 하면서 지금의 평양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증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이라는 것이 평양이기 때문에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위치 비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 고려사에 보면 자비령을 경계로 삼았다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자비령 이북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비령을 경계가 삼은 게 아니라 자비령 이북을 경계로 삼았다고 하는 고유의 명사가 돼서 이 이후에 모든 역사서에는 자비령 하면 이북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것은 황해도에다가 자비령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황해도 위쪽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북이라는 단어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에서 명의 천령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가 예전부터 우리의 영토였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원나라한테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고려사의 내용을 스다 소기치는 거짓말이다라고 단정을 해봅니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역사가가 교활하고 강교한 수단으로 쓴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거꾸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완전히 거짓말로 치부하고 강교하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제시대 때 역사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가 압록강, 두만강성을 국경으로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파저강하고 올라산성이라는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파저강을 지금의 홍강으로 잡고 올라산성을 환인에 있는 오녀산성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국민왕의 명령을 받아서 올라산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기에 여진 파저강에 있는 여진을 정벌하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 사서 기록을 보면 전부 강계든 초산이든 해서 전부 파저강을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저강을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일본 학자들은 쓰다 소기치가 보기엔 강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파저강을 여기로 위치 비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걸 넘어가려면 압록강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압록강이고 파저강이란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역사를 왜곡해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압록강 건너서 파저강을 정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해방 이후의 역사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가 만드는 아까 전에 살펴본 그러한 어떤 역사지리 위치 비정 문제들이 그대로 해방 이후에 이병도, 신석호, 한울군, 이기백에 의한 이러한 책들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대로 계승이 되는데 그것은 단독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래의 지도입니다. 지금 쓰다에서 이병도, 이기백에 이르기까지의 동룡부라든가 자비령의 위치를 보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대로 지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병도의 한국사 서문에 보면 과거 시기를 반성하고 국민의 전기를 바로잡아서 새롭게 역사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백이 한국사 실론 보고 더합니다. 식민주의 사관을 청산하는 일이 첫 번째 과업이고 일제가 한국에 대한 식민정책을 정당하기 위해 왜곡된 한국 사관이 없다. 그것을 청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동안 못한 것은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라고 본인이 서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가 만들어놓은 식민사관이 현재까지 이을 수밖에 없다고 판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논리들에 있어서 뭔가 학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곧바로 현실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거꾸로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사 실론에 나온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 역사학계도 새롭게 영토에 대한 의식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보다 많은 자료와 현장을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압록강이 요하였다. 그 다음에 동룡로가 요양이었다. 요동이었다. 그 다음에 거란과 고려의 윤곽 구성이라든가 천리장성 이런 것들이 연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에 어떤 그 국경선도 압록강이 아니라 요동 변장으로 봐야 된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역사 연구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논문도 사실 이런 분들의 선행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논문에 대해서 연구 범위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마선초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연마선초를 공민왕의 동령부 공격부터 조선 세종의 파저강 정벌까지, 여진 정벌까지를, 여진 정토까지를 하면서 대략 한 60여 년 정도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서북 국경이라고 할 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서북쪽은 이쪽을 의미합니다. 이쪽을 의미하는데, 요동반도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에서 봐야 할 부분들은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순부터 길림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지리지도 지도의 방위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종종 가다 보면 지리지의 방위가 잘못됐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는 정북과 지리지에서 보는 정북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리지는 진북, 그래서 북극성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의 지도가 그러니까 진북으로 본 겁니다.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 지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지도하고는 뭔가가 다르죠. 옆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지리지를 읽는 데 제대로 된 방이고 여기서 서북쪽이라면 이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북, 지도에서 보는 서북쪽은 위쪽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역사지리 위치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논문에서 진북을 가지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을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의 강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의 강으로 인식했는데 저는 압록강을 경계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압록강은 얄루인데 얄루는 만주어로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의미하는 강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로 의미하는 강은 하나의 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말선초의 국경에 대해서는 당시 여말선초의 국경의 개념은 지금의 국경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선과 지대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눴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대는 지정학적 요충지를 의미하고 선은 압록강을 의미합니다. 즉 압록강이라고 하는 지점까지는 중국이든 고려든 조선이든 인정하는 영토가 되고 압록강 밖의 부분의 영토는 지정학적 요충지가 돼서 조선이든 고려든 영토가 될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세종이 두만강 김종서를 시켜서 공략을 할 때 김종서가 두만강을 라인으로 지키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얘기합니다.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지키는 건 좋은데 두만강 밖에 있는 우리 땅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압록강의 정의입니다. 제 논문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압록강은 발원처에서 바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장백산에서 나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모든 강들이 연결되는 것. 그것이 압록이고 압록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록강 줄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세 개의 강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우리 여말 선초의 역사를 보면 확장되기보다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게 지금 조선 후기에 그린 압록강 지도의 산수 갑산 쪽인데요. 보시다시피 나뭇잎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압록강은 여러 가지 많은 지류들이 모아서 가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록강 때문에 2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2층을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삼국유사에 보면 요한은 일명 압록이고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을 압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언제 불렀을까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고려 충렬왕 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발해 시기까지는 요하가 압록이었을 것이고 지금 고려 충렬왕 때는 이미 거기는 고려의 땅이 아닙니다. 고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로서의 압록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경계로서의 압록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안민강이라는 다른 강이 됐고 대신 소선용과 서희가 담판을 할 때 소선용이 고려의 영토를 다 우리가 차지했는데 고려가 그러면 되겠느냐 할 때 서희가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고 고려가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고 그래서 말로 따지면 당신네가 차지하고 있는 요양도 이미 우리 고구려의 영토다라고 하니까 소선영이가 요양은 줄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압록강 동쪽 땅을 줍니다. 압록강 동쪽 땅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세기 초의 압록강의 유역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선용과 서희의 단파는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눈강에서부터 송화강, 이통화, 그 다음에 동요화를 거쳐서 요화로 내려오는 줄기입니다. 이게 10세기 초, 그러니까 고려가 생기고 고려 건국 시기, 그 다음에 요 건국 시기가 2년 차입니다. 918년, 916년. 이 당시에는 적어도 발해 말기에는 압록강 라인이 이렇게 돼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요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발해 땅을 차지하고 이쪽에 있는 압록강을 차지했습니다. 서희가 단판을 해서 이쪽 동쪽의 압록강을 차지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요 성종이 압록강의 동쪽 땅을 차지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세기 초에는 왼쪽에 보다시피 이러한 압록강 유역이 있다가 11세기 초에는 요 성종이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쪽의 압록강 줄기를 잃고 여기도 요나 땅이 되고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천산산맥이 고려의 경계지만 압록강 유역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가 이통화, 휘바라, 홍강입니다. 이렇게 잡은 근거는 고려의 유적이 길림성에 몇 개가 있습니다. 요 금인데 지금 빠졌네요. 요 길림성 덕혜시하고 구태시에 고려 시대의 유적이 여기에 두 개인데 여기가 더 음마합니다. 음마 바로 앞이 이통하고 이통화 바로 앞이 농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에서 발굴한 고고 현황에 고려라는 이름을 넣어놓은 것만 제가 지금 찾은 것이고 사실은 보면은 고려의 유적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 고려라고 이름 붙여놓고 요금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려일 것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살펴보니 바로 요 경계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통화에서부터 휘바라와 홍강 줄기가 압록강 유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말로 오면 금나라 이후 원나라가 들었습니다. 원나라가 들어서서 서경을 포함한 60개 성이 원나라에 귀부해서 원나라가 동령부를 설치합니다. 동령부를 설치하는 지역이 대략 이 정도라고 봅니다. 동령부를 설치하고 나니까 동령부의 땅이 원나라로 편입되니까 압록강이라는 개념이 다시 축소되는 겁니다. 압록강이라는 개념이 축소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도에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명나라에서 명태조가 철령이를 설치할 때 고려가 다시 얘기하죠. 우리의 땅이 옛날에 여기까지였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맨날 압록강을 경계라고 하지 않았느냐? 압록강의 줄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지만 여기를 근거로 해서 여기 압록강만 고려의 땅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령부 위쪽은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고려 오왕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위화도 회군은 실패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압록강의 새로운 정의와 개념을 가지고 고려 전기 후기, 조선 초기까지 압록강 영역을 살펴봤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동령부에 서경이 있습니다. 지금 서경은 평양으로 보거나 요양으로 보거나 두 가지의 연구 경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서경은 이러한 곳이다라고 있습니다. 서경은 황폐되었던 곳이고 고구려 평양은 압록소 동남쪽 약 1000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 동령부는 요심 지역에 있지 않았다. 요동을 공략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였다. 라고 사서의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면 서경은 환인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나라의 동령부와 고려의 경계가 바로 자비령이었습니다. 자비령은 대명을 통지에 보면 평양성 동쪽 16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일항쟁기 때 해오는
평양동 160리, 지금의 평양에서 동쪽으로 160리인 황해도 수안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의 평양하고 황해도 수안하고는 160리커녕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 소비죄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너무나 이상하니까 본인이 참 괴이하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평양성동 160리는 어느 평양성인지 의논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이라는 명나라의 사신이 조선을 다녀가면서 쓴 조선부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성불령, 아마 지금 연산관 쪽인 것 같습니다. 성불령 북쪽으로 자비령과 접하고 연산관 쪽이 북쪽으로 자비령과 접하고 남쪽으로 발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산관, 천령, 자비령이 전부 같은 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쪽으로 발해가 있다라고 했으니 지금의 황해도 수안에서 남쪽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서해입니다. 발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명나라의 관료가 쓴 이 사료에 의거해서 볼 때 자비령은 그렇다면 지금의 요동에 있는 곳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양성 동쪽 160리의 이 평양성은 요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거기서 160리를 보면 대략 사살령 근방입니다. 본계에 있습니다. 평양성 동 180리는 연산관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관 바로 위쪽 쪽에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자비령과 접하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동령부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아까 압록강 정의를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압록강 줄기입니다. 이통화, 휘바라, 홍강입니다. 압록강이 경계를 의미하지만 꼭 압록강의 국경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지대 개념이라고 얘기했듯이 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경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령부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본 자비령 부분이고요. 여기가 환인입니다. 서경으로 보면 환인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강줄기면 적어도 서경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살펴본 것이 그 길림성 앞쪽으로 그 고려의 유적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요나라 금나라이기 때문에 요금 이후 원나라이기 때문에 대략 길림성을 넘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잡았는데 이 잡은 근거를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은 원나라 시대의 요양, 심양, 개원로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사료를 보면 원사 지리지에도 이 범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사를 보면 명사에는 이렇게 그 세 개원로, 요양로, 심양로 포함이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대략 동서남북의 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원나라 때 개원로의 범위가 취소가 농안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대략 제가 삼아 보니까 이 정도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령부는 대명을튼지 외의 조선국에 보면 평안도 지역에 산이 18개가 나옵니다. 18개 산이 있는데 첫 번째가 환도산입니다. 와읍산, 개마대산 쭉 나오다 관문산이 있습니다. 관문산은 지금 본계에 있는 산입니다. 환도산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다시 있어야죠. 어쨌든 지금 현재 지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산의 위치만 봐도 여기가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산이 환도산이라면 환도산이고 여섯 번째 산이 관문산이라면 적어도 이 위쪽으로 포진해 있는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외의 조선국에 있는 18개의 산, 거기에 전부 동령로에 포함된다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18개가 되는 산들이 포진해 있는 영역, 그리고 60개의 성, 그러면 전부 요동 지역이 동령부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태조의 철령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철령이는 강원도 원산만 경계에 철령이 있고 이 이후에 철령과 철령의 문제가 복잡하게 틀어지니까 철령과 철령이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래서 철령은 강원도 철령이요. 철령위는
강계에서 지금 요동의 봉지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령 위는 봉지보고 철령은 강원도 철령이다. 이것이 전체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명태조가 철령위를 설치하는데 70참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70참이라는 것이 요동에서 강원도 철령까지 70참을 설치한다는 걸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참이 너무 많은 겁니다. 7참 정도나 아니면 17참 정도가 돼야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70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료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70참이라는 말은 이것은 틀림이 없는 말인데 70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할까를 보다가 보니까 명태조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것은 남경입니다. 남경에서 요동의 요양까지는 몇 참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명사 지리를 찾으니까 요양에서 북경까지 1700리, 북경에서 남경까지 3445리. 이 정도의 거리면 5000리가 넘는 거리니까 70참이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을 보니까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 한양에 와서 임금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독촉하는 와중에 요양에서 북경까지 29참, 그 다음에 북경에서 남경까지 41참, 총 70참이다. 그것도 열흘 안에 갔다 오는데 너희는 한경도까지 갔다 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29참, 41참, 총 70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남경에서 요양까지가 70참이라는 얘기입니다. 명태조가 70참을 설치해서 철령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즉 명나라 초기의 수도인 남경에서 요동이 있는 요양까지 70참이 되는 거리에 철령을 설치하고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요양에서 강원도 철령까지 70참을 계산하니까 70참이 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철령이든 애시당초에 한반도에 설치할 수도 없었고 설치할 생각도 없었고 철령과 철령위는 요동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가 석영으로 잡은 환인에서 제가 철령 지역일 것이라고 하는 편령 지역으로 잡았는데 170km가 나옵니다. 철령은 왕경에서 겨우 300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왕경은 개성도 왕경이지만 서경도 왕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얼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평양에서 지금 강원도 철령 원산문까지를 제가 재봤습니다. 264km가 나옵니다. 이건 300리 정도가 아니라 500리를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철령과 철령위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70참에 의거해서 볼 때 이 봉지보는 철령 위를 설치한 곳이고 여기서 대략 한 40여 킬로 됩니다. 40여 킬로의 거리에 제가 철령이라고 볼 수 있는 편령이 있는데 이 동쪽과 서쪽, 동쪽 환인에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여기 관문산을 통해서 의지로 내려가는 길, 그 다음에 여기서 서쪽으로 요양과 신양으로 가는 길, 북쪽으로 무순 철령으로 가는 길, 아주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알겠지만 이쪽은 전부 산악지대고 산악지대 끝에 평야지대로 나아가는 딱 그쪽입니다. 그쪽 마지막 선이고 그래서 봉지보가 여기다 설치한 이유가 이 산악에서 행군에서 오는 적들을 제일 먼저 막을 수 있는 곳이 이쪽이 아닌가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설치했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철령시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 봉지보 현장을 제가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초기 고려말 조선 초의 요동 지역에 대한 경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나라는 자신들의 나라의 경계에 요탑을 세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요탑의 설치가 지금 이렇게 요탑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그거를 대략 선을 이어봤더니
요 나라의 경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요동반도가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산산맥 줄기를 쫓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끝에 가면 여기 농안인데 농안 쪽에 요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산맥 길리안톨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나라 때 왕족이 압강행부지라고 해서 압강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걸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강행부지의 노정을 따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와서 순화영을 보고 다시 올라가서 수암, 대령진, 지금의 수암입니다. 대령진이 천산산맥 위쪽에 있었습니다. 대령진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끝났는지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료를 처음으로 발표하는 게 일본인 학자고 이 자료에 의해서 이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이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불에 타서 분실됐다.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으로 가는 것인데 뒷부분이 소실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압록강을 간다 그러면 천산 밑에 쪽으로 가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제가 이쪽 지역을 답사해 보니까 지금도 길이 없습니다. 가려면 봉성으로 가서 봉황성에서 다시 내려와서 압록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여기는 지금 금나라의 영역이 아닙니다. 금나라도 요 나라의 영토를 거의 이어받았습니다. 범위가. 그렇다면 금나라의 관료가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월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나라 관리인 왕족도 자신의 나라의 경계를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하고 금나라를 통해서 요동반도 쪽에 고려 경계를 살펴봤는데 명나라 때 이쪽에 해당되는 4개 위의 동서남북 경계를 보니까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가 병류한데 이쪽이 당시에 필리아였습니다. 필리아가 지금 병류하로 부르는데 이쪽에서부터 요게 지금 첨수참이라고 나왔는데 첨수참은 이쪽에 있고 명나라와 조선의 경계가 연산관이었습니다. 연산관으로 내려서 천산산맥 줄기를 따라서 병류화까지가 이어진 라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부분과 여기의 부분이 크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요동반도 동단의 경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변동사항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저의 논문의 아주 주옥 같은 자료가 바로 김종호의 대동지지였습니다. 김종호의 대동지지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전에 대동지지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런데 김종호의 대동지지에 보면 조선시대의 서북계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경도와 위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도와 위도의 위치를 표시해 보니 대동여지도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선천, 철산, 용천에 대해서 위도 경도를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선천, 용천, 철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신의주고 의주입니다. 여기에 용천, 철산, 선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지지의 위치를 찍어보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위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 초기까지의 경계 라인에 보면 이쪽에 철산, 용천, 선천이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명확한 것이 뭐냐 하면 복주 동쪽 700리의 피도는 가도고 가도는 곧 우리나라의 철산군에 있는 곳입니다. 복주 동쪽 700리에 가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동북쪽으로 가면 승북도가 있고 또 동북쪽으로 가면 조선 철산의 동쪽 경계라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가다 보면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있는 대로 가다 보면 경계는 의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의주라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철산이라 한다면 지금 철산이 여기 있으니까 뭘 용촌이라고 해야 되지만 용촌도 무시하고 철산이라고 한다면 철산의 동북쪽이 아닙니다. 서북쪽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동북은 조선 철산의 동쪽 경계라고 했습니다. 철산이 여기 있습니다. 가다 보면 동북쪽에 철산의 동쪽 경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동지지에 나와 있는 이 위치와 두 번째죠. 두 번째 그 동북 병방지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현재 대명 해로 상해 갈 때 보면 선사포에서 가도를 거쳐서 녹도를 거쳐서 석송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도를 지금 현재 여기에 비정이 났습니다. 선사포가 여기에 있고. 제가 보니까 가도가 여기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대녹도에서 명나라 모문현 장군이 주둔했다고 하는 비석이 나왔습니다. 모문현 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합당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모문영이 동방진을 설치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상업활동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고산이라는 것이 중국 쪽에서 연구에 의해서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대동지지의 위치 비정과 모문용 비를 통해서 여기가 가도고 그렇다면은 여기가 가도기 때문에 여기가 녹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도를 뭐라고 표시하면은 요동의 경계라고 했습니다. 요동의 경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가 녹도가 대녹도가 녹도가 되고 여기가 요동의 경계라고 하는데 좀 전에 살펴봤지만 당시의 경계는 이렇게 됩니다. 당시의 경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도고 여기가 녹도가 되는 곳이 요동의 경계로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칠 수 있는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건 1536년에 명나라의 이묵이라는 관료가 그린 지도인데 보시면 요동변장이 봉황산에서 끝났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항하 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200년 후에 나와 있는 자크 벨랭 프랑스의 수로학자가 그린 지도인데 여기도 보면 조선의 경계를 분명히 대항하로 표시해놨습니다. 대항하를 해서 평안부도로 표시해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조선의 영토는 적어도 여기까지가 경계였고 여기는 국경 완충지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서북쪽 경계를 보겠습니다. 세종이 파저강에서 여진 정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진 정벌과 정토의 개념을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나온 국조정토록이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토와 정벌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정벌은 적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경우에 정벌이라고 하고 정토는 조선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조선의 신하든 조선의 신하가 아니지만 조선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제압하는 것은 정토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하고 그 책의 이름을 국조정토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조정토록에는 7편의 정토기가 있는데 거기에 여진 파저강이 5편, 대마도가 2편입니다. 그렇다면 대마도도 조선시대에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건주는 여진은 여러 군데 살아서 사실은 건주 여진이라 하더라도 맨 처음에 산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착각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애시당초에 건주에 살았기 때문에 건주 여진이라고 불렀다고 보고 건주의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건주의 위치를 살펴봤더니 지금의 하얼빈, 아성, 남쪽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동문과 달단 쪽에 침입을 받아서 파저강으로 피난을 오는데 파저강이 제가 그걸 살펴보면 휘바라로 봤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피신하는 경우는 여기에 길 합달령이 있습니다. 합달령이 있고 이 안에 강줄기가 흐르는데 굉장히 옥토입니다. 산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가서 보면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양쪽에 길령 합달령과 용강산맥 사이에 있는 아주 강줄기 넓은 옥토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피신을 왔다가 결과적으로 세종이 여진 종토를 함에 따라 소자, 지금의 호남상류의 소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그 압록강이 혼강 줄기가 중심 줄기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강 줄기입니다. 혼강 줄기에 지금의 통화, 지금의 백산입니다. 통화 백산 지역이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도 마찬가지로 물류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쪽에 산맥이 장백산맥이 있고 이쪽에 용강산맥이 있고 요 사이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요 두 지점이 조선 초에
이산, 초산과 강계 지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주가 이쪽입니다. 아까 조금 보던 소자, 홍강 상류입니다. 건주 동북 쪽에 파저강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건주 동북 쪽에 파저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쪽에 동북 쪽에 있는 강은 강줄기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강줄기는 휘바라입니다. 그래서 휘바라를 파저강으로 보았고 이 파저강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강줄기가 있습니다. 아까 맨 앞에서 일제 쓰다 소기치가 조선의 세종이 파저강을 정벌할 때 파저강을 건너갔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고 압록강을 건너갔다라고 역사의 위치 비정을 했는데 이쪽을 강계하고 초산을 놓고 보면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파저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압록강 밖에 있기 때문에 압록강에서 파저강으로 압록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파저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이 올라산성으로 비정된 곳이 지금의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인데 휘발성을 올라산성으로 비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들녘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서쪽으로만 오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성계가 75년에 활을 쏘아 모두 적군의 얼굴을 맞췄다. 이성계가 활을 잘 쏘는 무장이었죠. 그 다음에 병사 1000명이 흙을 쌓아 공격하면 함락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위치를 놓고서 지금의 휘발성하고 현재 학계에서 지정되어 있는 환인의 온효산성하고 위치를 놓고 보면 온효산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온효산성은 산 위에 있는 산성이고 높이가 수백 미터입니다. 아무리 이성계가 활을 잘 쏜다 한들 70여발을 그 온효산성을 쏴서 맞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사 1000명이 흙을 쌓아서 온효산성을 공략할 수 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여기를 휘바라를 파저강으로 놓고 보면 올라산성은 평지에 있는 강이고 평지에 올라가서 보면 강줄기가 흐르고 평지입니다. 그리고 길리외기에 보면 이 파저강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고 나서 그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서쪽에만 하나의 문이 있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위치를 종합적으로 볼 때 파저강은 휘바라였고 결과적으로 올라산성은 휘발성이었다라고 보게 됐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듯이 현 국경선의 정착 과정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당대 압록강과 도망강을 본 걸 일본 대일항쟁 일본 학자들이 정약용의 논리와 대동료 지도를 가지고 보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명의 지리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선이 지리지를 총 4번 만들었는데 이때는 다 국경선에 이동이 있거나 그랬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국경선에 이동이 있을 때 명나라도 지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세종이 사군육지 개척을 하고 세종실록 지리지를 완성했는데 대명일통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일통지의 체제를 따라서 동구여주 승랑을 만들었습니다. 동구여주 승랑을 1481년에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나라가 요동면정을 연산관에서 공항성으로 내렸습니다. 공항성으로 내리니까 당연히 조선의 영토가 축소되고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조정한 것이 신증 동구 여주 승남이고 1530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후에 명나라도 요동지를 만들어서 대명일통지에서 추가되지 못한 내용들을 요동지에 자세하게 했는데 요동지라고 표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의 땅이 확대됐다는 것을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논문의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그동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제 연구는 기록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토사, 국경사를 전부 바꿔야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연구 논문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국경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인 영토 분쟁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쓴 새로운 연구 방법론은 뭐냐 하면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사료에 의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봄으로써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방법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소국 국경선은 이 통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졌다면 선초,
선초에 봉황성으로 이동했을 때 시점을 본다면 휘바라까지로 국경을 잡는다면 이렇게 변천이 됐고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서의 영토는 언제나 한반도에서 압록 두만강원의 확장입니다. 정반대의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일제가 만드는 반도사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은 요동 지역에서 광활한 요동 대륙을 차지했던 민족이고 그러한 민족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국경 이동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 선까지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보 자료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 논문 성과뿐만 아니라 다음의 과제를 보면 조금 전에 제가 김종호의 대동지제 말씀드렸는데 김종호 대동지제에 나와 있는 서북계 도시들의 위치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의 압록강 줄기하고 나와 있는 거 상당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737년에 프랑스 당빌이 그린 조선 지도입니다. 당빌의 평안도를 보면 평안도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 라인보다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훨씬 위쪽에 있는데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너무 흡사합니다. 이 당빌의 지도는 이 오른쪽에 이 끝에 대마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빌의 제목 지도는 조선 지도입니다. 그래서 대마도도 다시 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우리의 서북계의 이 영토사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 지도가 그냥 나온 지도가 아니라는 것은 대동지지 김종호에서도 확인이 되는 바 김종호의 대동지지와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저희 다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아까 60년, 70년이라고 하셨나요? 대략 70년 사이에 국경을 이제 비정해 놓고 보니까 우리 지금 국정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일반 중세사학회에서 당연히 전제로 하고 이제 봤던 이 국경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장을 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사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사학계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관계 연구자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제 영어를 굳이 쓰자면 implication 혹은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연구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기존 저 연구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간극을 좁히는 게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어떤 경위로 이런 큰 차이가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하셨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주제는 이제 국제관계 혹은 사학계 내에서도 중요한 주제인 만큼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이제 충실하게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중세 국경 연구의 진위를 이렇게 밝히는데 공헌해 주길 바랍니다.